50점도 안 나와. 50점이라고 50점은 맞을 수 있겠지. 이 환상은 버리세요. 내가 봤을 땐 3, 40점이야 지금 학교 시험 보면. 3, 40점이면 꼴등이야 꼴등. 5등급이라고 5등급. 과학 5등급 나오게 생겼어 지금. 정신을 안 차리고 있네. 응?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도대체? 자, 과학의 기본량. 자, 과학은 자,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도 있지만 물론 안 보이는 자연현상도 많죠. 자, 그래서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은 크게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면 시간대로 공간이면 공간대로 나름의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 그죠? 그래서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를 규모라고 얘기합니다. 규모. 그래서 스케일이죠. 영어로 스케일. 아, 저 사람은 스케일이 커. 그 뭔 말이야? 뭐든지 이렇게 씀씀이도 크고, 베푸는 것도 잘 베풀고, 뭐도 하나 만들면 막 크게 만들고, 이 이야기잖아. 그래서 크기 범위를 규모라고 하고,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 현상을. 자, 원자, 분자, 이온. 아주 작죠?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눈으로 안 보여. 그러니까 내 눈이, 여기서 이 감각이란 얘기는 눈이죠, 눈. 관찰할 수 없어, 눈으로. 그거를 미시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무, 고양이, 인간, 지구. 뭐 지구는 이제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보이지만 달, 내 눈으로 보잖아. 이거는 거시세계입니다. 자, 미시세계는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 그래서 수소 원자의 지름은 약 0.1 나노미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노미터는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미터는 10의 9제곱 나노미터라는 뜻입니다. 누가 더 큰 단위야 그러면? 응? 미터가 큰 단위죠. 옳지. 자, 그래서 1미터는 10의 9제곱 나노미터라는 뜻이고, 그러면 0.1 나노미터니까 0.1 나노미터는 얘는 미터로 고치면 얼마여야 돼? 10의 마이너스. 아니죠. 1나노미터가 마이너스 9인데 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0미터여야 됩니다. 이거 변환 잘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원자가 전자핵주위를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자, 1초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1초도 아니고 150 아토초라고 해서 AS를 씁니다. 그래서 1AS는 자, 여기 나노보다 훨씬 더 작은 숫자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세컨드야. 그러니까 1세컨드는 10의 18A초, 나노초란 얘기입니다. 엄청 짧은 시간이죠. 1초도 짧은 시간인데 눈 깜짝하는 게 1초잖아. 자, 요게 거시세계의 미시세계의 측정이었고, 자, 거시세계.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너무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1AU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1AU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AU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려? 365일 걸려. 응? 소윤아, 생각하고 보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365일 넌 돌아라. 나는 딴 생각한다. 이러면 안 돼. 선생님이 지금 이 둘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안 와, 지금. 본인들의 지금 심각성을 몰라, 본인은. 나만 알아, 지금. 나만. 응? 5등급 나오게 생겼어, 지금 5등급. 자, 자연현상 탐구. 자, 그러면 규모가 지금 다르잖아. 얘는 너무 작고, 얘는 너무 크고. 그래서
탐구 대상의 규모에 알맞는 연구 방법을 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규모를 대략 가늠해서. 이해하셨죠? 자, 시간. 자, 시간을 옛날 과거에는 시계가 있었겠어? 없었죠. 시계가 없었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 해양. 해가 뜨면 아침, 해가 지면 밤. 해가 가운데 있어, 내 머리 위에. 그러면 한낮.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위치나 달의 모양. 둥근 달이면 음력 보름, 초승달이면 음력 1월이나 2일, 이렇게. 반달이면 한 6일 이 정도. 자, 그래서 주로 천체의 움직임이나 모양.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 말하고 이 말이 지금. 등을 이용해서 시간을 쟀고, 대표적으로 조선시대는 앙부일구라고 하는 해시계를 만들어서 그림자 길이로 시간을 정했죠. 그림자가 제일 짧은 게 몇 시야? 난 12시겠죠. 옳지. 저녁이 되면 될수록 이제 그러니까 해가 질 때가 되면 그림자 길이가 길어지겠지. 자, 현대는 어떻게 잽니까? 엄청나게 정밀한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세슘 원자시계라고 하는 겁니다. 세슘 원자시계는 어떠냐? 자, 왼쪽에 보시면 1초에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요만큼이 진동을 합니다. 근데 1초라는 이 시간이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요만큼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래. 그리고 세슘 원자 시계를 쓰는 이유는 중력이나 온도 등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 요거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시계입니다. 자, 중력이나 온도에 따라서 시계가 변하나요? 변합니다. 니들은 모르는데, 자, 그 외국 영화, 그 외국 공포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아니면 옛날 외국 영화 보면 꼭 큰 대저택이 있으면서 그런 데서 이제 항상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꼭 큰 저택에는 큰 괴종시계가 있어. 괴종시계가 뭐야? 밑에 추 달려서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시계 있죠. 근데 그 추가 얼마나 길단 말이야. 그 괴종시계가 선생님 키만 하에, 선생님 시골집에도 괴종시계가 하나 있거든. 근데 걔가 다 좋은데 여름만 되면 시간이 느려져. 왜 느려져? 이 길이가 금속으로 돼 있단 말이야. 얘가 살짝 미세하게 팽창을 해. 그러니까 지금보다 여름이 되면 요만큼 길어져 있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지 물론. 근데 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돌리는 거잖아, 바늘을. 근데 길어지니까 한번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살짝 길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어떻게 돼? 늦게. 그래서 1, 2분 정도, 3, 4분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봐봐. 벌써 온도에 따라서 중력 때문에 시간이 달라졌잖아. 그런 게 없는 시계가 세슘 원자 시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건, 이 시계가 있는 그 주변 조건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 우리가 또 어떻게 측정을 했냐? 옛날에는 자가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뭐 팔, 요 한 팔, 그 다음에 뭐 보폭으로 한 보폭, 이런 걸로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일부나 혹은 일정한 길이의 막대기, 뭐 미터 원기 같은 걸 썼겠죠. 나중에 눈금이 표시된 자를 이제 막대기로 생긴 자를 사용했고, 요새날은 자, 빛의 속력을 이용합니다. 자, 빛의 속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빛을 쏘면, 레이저 같은 걸 빛을 쏘면 물체에 닿아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거속시에서 뭐가 나옵니까?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정밀한 거리를 측정합니다.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자, 다른 건 몰라도 여기 현재의 시간 측정 도구와 현재의 길이 측정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측정 도구의 정밀도와 정확도가 높아지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러면 뭐가 좋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세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GPS를 쓰면 넓은 영역에서 위치를 확인해서 미세한 이동거리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고, GPS가 이용되는 게 이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차마다 길 안내해주는 기계가 있잖아. 걔가 내비게이션이야. 걔가 인공위성에서 쏘는 전파 신호를 감지해가지고 길의 위치와 내가 지금 나의 속도를 감안해서 몇 분 후에 내가 어디에 도착할지를 계산을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뭐 900m 앞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 그 다음에 1km 후에 좌회전을 해라.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GPS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현미경이라고 해서 너희들 학교에 있는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입니다. 이거는 빛을 이용한 현미경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쓰면 나노 단위의 물체도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전자, 분자 이런 거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얘는 미시세계를 보는 도구죠. 그러면 전자현미경은. 우주망원경은 반대로 거시세계를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망원경을 사용해서 천체를 관찰합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천체들도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본량 봅시다.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물리량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량입니다. 몇 개 있어? 8개. 7개 있습니다. 7개. 자, 뭐 있어?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시간 단위는 뭘 쓴다고 했습니까? 시간 단위 뭐 써? 뭐 봐야 돼? 켈빈을 씁니다. 켈빈. 길이 단위 뭐 써? 길이 미터. 질량 킬로그램. 옳지. 네. 전류 시간 켈빈이요? 아니 온도가 켈빈인데 시간은 초 맞습니다. 초 세컨드. 전류는 그 중학교 때 했잖아. CD. 아니 그거는 광도가 CD고. 예. 전류 알잖아. 제일 앞에 있는 알파벳 뭐야? V? 제일 앞에 있는 알파벳 뭐냐고. A. 암페어. 옳지. A입니다. A. 이제 A 잃어버리면 안 돼. 전류 A야. 암페어. 뭐라고 읽어? 암페어. 옳지. 온도는 K. 켈빈. 물질량? 옳지. 몰. 여기에 이 물질량은 화학에서 쓰는 미시세계를 다루는 양입니다. 얘는 거시세계를 다루는 양이야. 이해했죠? 자,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이렇게. 자, 미터는 길이. 얘는 국제 단위계에서 정한 겁니다. 이거. 암페어는 전류. 온도는 K. 광도는 칸델라. 물질량은 몰입니다. 옳지. 우리나라는 섭씨를 쓰죠. 자, 그래서 이게 기본량을 정해놔야 사람들이 교역을 하거나 뭐 소통할 때 연구 자료를 서로 나눌 때 이 온도를 써야 서로 혼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섭씨를 쓰는데 걔네는 화씨를 써. 이러면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이게 정한 국제 단위계에서 정한 기본량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나라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 체계입니다. 아셨죠? 자, 유도량은 자, 말 그대로 유도된 양이야. 뭐로부터 유도됐냐? 기본량. 옳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유도량의 단위는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해서 씁니다. 여기서 조합이라는 얘기는 둘 이상의 기본량을 곱하거나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아셨죠? 조합이라는 건 원래 모아야 되는 건데 혼자는 모은다는 개념이 적용이 안 되잖아. 둘 이상 있어야 모으지. 우리 모여라 할 때는 여럿이 있어야 모여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둘 이상의 기본량을 곱하거나 나누어서 유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여기도 외워야 되지만 요거도 중요합니다. 요거는 2번은 이제 다 좀 얼추 외운 것 같아. 쉽게. 3번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더 외워야 됩니다. 자, 봅시다. 넓이입니다. 넓이.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세로 곱하기 옳지. 가로 곱하기 세로야. 그러니까는 미터가 두 번 있어야죠. 그래서 제곱미터입니다. 이때 사용된 기본량은 가로도 길이고 세로도 길이니까 길이죠. 부피는 가로 세로에다가 뭐 하나 더 해야 돼? 곱해야 돼. 높이. 옳지. 가, 세, 높까지 와야죠. 그러니까 3개죠. 3개. 길이 3개. 그래서 길이. 자, 속력은 뜻이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죠. 네.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나와? 시간분의 옳지. 이동 거리입니다. 거리는 길이죠. 맞죠? 시간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기본량이 나누어서 이동 거리 나누기 시간 한 겁니다. 자, 가속도 뜻이 뭐야? 시간당 속도 변화량입니다.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그럼 또 뭐 분의 뭐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죠. 시간은 뭘 써? 초를 쓰죠? 속도 단위 뭐였어? 속도 금방 했잖아. 속도 단위 뭐였어? 그거 응? 미터 퍼섹 아니었어? 여기 있잖아. 미터 퍼섹이죠? 자, 이게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이거 번분수 아니야? 번분수죠? 그럼 뭐 분의 뭐야? S 제곱 분의 x 제곱분의 M. 그래서 이거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터는 길이, 세컨드 제곱 시간. 아셨죠? 자, 용어 정의를 선생님이 괜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왜 용어 정리하고 있어? 용어 정리를 하면 좀 외우는데 수월하고 오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 힘은 여기 있습니다. 정의가. F 힘은 M 곱하기 A.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질량은 알잖아. 킬로그램. 가속도 금방 구해놨잖아. 미터 퍼섹 제곱. 옆에 써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면 질량, 길이, 시간. 자, 밀도. 단위 부피당 물질의 양이죠. 그러니까 질량. 부피 세제곱미터 분의 질량 킬로그램. 질량과 길이가 쓰였습니다. 부피 아닙니다. 길이입니다. 기본량에 사용된 단위. 자, 압력. 단위 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힘분의 아니죠. 면적분의 힘이죠. 면적분의 힘. 자, 면적분의 힘. 자, 옆에다 이거 좀 지웠다가 다시. 면적분의 힘이면 면적이 제곱미터죠. 힘은 여기 있네. 힘. 그대로 씁니다. 질량 곱하기 미터 퍼 세컨 제곱. 잠깐만, 질량을 써야죠. 킬로그램을 써야죠. 기호가 아니라. 자, 또 번분수. M 제곱 분의 S 제곱 분의 킬로그램 미터. 자, 이거 1분의 M 제곱이죠? 자, 어디 약분해? 약분 미터 하고 없애고. 그러면 여기 잘릴 것 같네. 자, 뭐 분해? 뭐 분해? 부모로 와야 될 게 어디 있어? 미터 S 제곱 분의 킬로그램. 자, 그러면 킬로그램 나누기
미터 세컨 제곱.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압력 단위랑 힘의 단위가 똑같습니다. 단지 얘는 곱하기 먼저, 얘는 나누기 먼저.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써져 있는 기본량은 똑같아. 질량, 길이, 시간. 얘는 곱하기 먼저.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게 지금 얘는 이걸 다시 쓰면 S제곱분의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란 얘기고, 얘는 여기 있잖아. 미터 곱하기 S제곱분의 킬로그램이고.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위로 올라간 거고, 얘는 밑으로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가 먼저 있는 거고, 얘는 나누기가 먼저고. 그 차이라고. 자, 농도는 아까 농도의 정의가 여기 지운 게 뭐냐? 단위 부피당 물질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분의 물질량. 그러면 부피가 세제곱미터분의 몰. 그래서 다시 쓰면 몰 퍼 세제곱미터. 다 됐죠? 자, 8개 외우셔야 됩니다. 8개 유도량 외워야 됩니다. 다. 자, 아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값이 숫자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단위 앞에 접두어 기호를 붙입니다. 여기는 작은 거, 오른쪽 4개는 큰 거. 자, 얘는 나노. 그러니까 뭔 말이야.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 미터란 뜻입니다.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 1cm가 100분의 1m잖아.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m라고. 거꾸로 쓰면 1m는 100cm라고. 1m는 10의 9제곱 나노미터라고. 자, 헥토는 100이네, 100. 얘는 큰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1 헥토미터는 100m라는 뜻이고, 얘는 킬로미터는 3제곱이니까 얘는 1km는 1000m라는 뜻이고, 이 얘기입니다. 지금 메가는 10의 6제곱미터, 기가는 10의 9제곱미터. 기가보다 큰 거 있죠? 뭐 있어? 메가, 기가. 그 다음 하나 더 있잖아. 10의 12제곱미터인 거. 맥주 이름 테라. 맞습니다. 테라. 테라가 10의 12제곱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밑에 풀어볼까요? OX. 자, 10페이지 보시면 측정 표준과 정보입니다. 자, 이제는 과학 기본량 했고, 유도량도 했고, 걔네들이 어떤 단위로 쓰이는지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걸 써먹어야죠. 어디서 써먹냐? 실험을 해야 써먹지. 그래서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걸 숫자로 나타나잖아, 과학은. 그래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과학은 원래 실험을 해야 되는 과목이야, 원래가. 근데 실험을 안 하지. 초등학교는 너무 어리다고 안 하고, 중학교는 애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여가지고 실험실만 가면 미친다고, 미친 짓을 해서 안 한다고 그러고, 그 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시간이 없어 안 하고. 그럼 대체 언제 실험을 하냐고. 언제. 대학교 가서 합니다 이제. 근데 대학교 가서는 이제 봐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실험도 해봤어야 잘하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실험을 안 하고 대학생이 됐는데 갑자기 막 실험 도사가 돼? 안 된다고. 그나마 다행인 건 과학 실험이 있는데, 실험을 나도 안 할 것 같아. 그냥 책만 과학 실험이고, 실험을 아마 상상해서 하는 학교는 그래?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맞아. 외국은 다 실험이 있어. 막 이렇게 보호안경 끼고 막, 그 외국 영화 보면은
이렇게 모든 별로 하잖아. 실험하잖아. 그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학이 선진국이 아닌 거야. 어? 노벨문학상도 나오고 노벨평화상도 나오는데 노벨 의학상, 생리학상, 물리상, 화학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험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와? 안 나오지 당연히. 실험을 하면 과학이 조금 더 수월해질 텐데. 그지? 흥미도 좀 붙고 할 텐데 이게 닙다 외우라고 하니까는 언제부턴가 암기 과목이 됐어 과학이. 이 미술만도 못해? 미술은 그림이라도 그리지 않냐 니네 중학교 때? 네. 그지? 음악은 노래라도 부르잖아. 하다못해 그 뭐지? 이것도 하던데 단소 뭐 리코더 이런 거라도 하잖아. 과학은 안 해. 과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과학이야.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한참 그러니까는 선생님 때도 실험을 안 했는데 니네도 실험을 안 해. 그러니까 과학은 딱 그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 그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야 이게. 똑같아. 이거 잘못됐지 지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30년 동안 과학은 그냥 제자리야. 학교 교육은 그냥 제자리인 걸로 봐야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험을 안 하면 도대체 실험을 어디 가서 하냐고. 실험으로 차별을 두면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측정입니다. 측정. 근데 여기 측정과 어림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그래. 측정은 질량, 길이, 부피 등 내가 물리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걸 재는 활동입니다. 근데 측정 도구를 써서 이게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이랄지 현미경이랄지 자를 쓰던지. 그래서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적절한 측정 단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측정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가능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하다못해 옷을 사려고 할 때도 옷 사이즈를 수치화해서 갖다 놓잖아. 그 옷 그림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옷 그림 그려주잖아.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어깨, 여기서부터 여기 총장, 그치? 여기 가슴둘레, 그잖아. 여기 팔 길이, 소매 길이 이렇게 해서 이거 숫자로 몇 센티미터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면 내가 그거 보고 우리 집에 있는 옷하고 비교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입으면 대강 맞겠구나. 이 명확한 설명, 정확한 의사소통 이거죠. 이해했죠? 자, 어림은 뭐냐? 어림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측정 도구가 없어야 됩니다. 어림은 무조건 추정이야, 추정. 자, 선생님이 이게 뭡니까? 이거 뭐야? 뭐? 이거 뭐야? 실험을 해봤어야 이게 이름이 뭔지 알지? 이 메스 실린더입니다. 메스 실린더. 눈금 실린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물을 넣었는데 물 높이가 여기서 멈췄어. 이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5, 10, 15 이래. 단위는 밀리미터야. 그럼 물의 양 얼마야? 7이야? 왜 7이야 지금. 얘와 얘 사이인데. 7.5죠. 자, 이거 측정했습니까? 어림했습니까? 어림이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거 지금 측정 도구 아니야 이거? 네. 측정 도구로 쓰면 이거를 눈금을 그 사이를 읽어도 이건 어림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뭐야? 무조건 측정입니다. 측정. 어림은 이게 어림이지. 무게가 한 200g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림입니다. 이게. 선생님 손이 측정 도구냐? 아니죠. 이게 어림입니다. 알겠죠? 자, 물 가져오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 지금 눈금이 써있어. 여기다 물 따랐어. 읽었어. 이거 측정이야 어림이야? 이건 측정이죠. 근데 만약 눈금이 없어. 원장님이 이번에는 좋은 종이컵을 사줬어. 이게 없어 이게. 그러면은
선생님 주고서 한 100ml만 담아와. 그러면 대강 이제 대강 한 반절 이렇게 담아올 거야. 그건 어림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번 거는 이렇게 좋은 걸 사줬어요. 눈금이 있어, 눈금이. 여기 다 가득 채우면 170ml야. 아니네. 40, 60, 180. 이거 가득 채우지? 180이야, 180. 180ml. 알겠죠? 이거는 측정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보시면 90, 얘가 지금 80이고 얘가 100이야. 여기는 50인데 이 작은 눈금은 20씩이야. 선생님이 여기 지금 80이고 100인데 선생님이 90ml 담아오래. 그러면 한 여기쯤 맞출 거 아니야. 이거 여기 대강 여기 맞췄어? 어림이야, 측정이야? 측정입니다. 아셨죠? 자, 무조건 도구를, 이게 중요하단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측정 도구가 없어야 됩니다. 아셨죠? 측정 도구를 가지고 좀 대강 맞추는 거, 그것조차도 측정입니다. 자, 이해했죠? 구별 방법, 이제 측정하고 어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네. 자, 그래서 어림은 과학적 사고 과정으로 유출을 해야 되고. 그렇죠. 여기 눈금이 써 있는데 정확한 눈금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 몇 등분해서 이쯤 사면 되겠다. 이렇게 추론을 해야죠. 그 다음에 자료 분석 경험이 많으면 좋습니다. 또 과거에 측정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림했을 때 그 근사값이 실제값과 일치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어림을 하면 뭐가 좋냐? 측정 도구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을 했어. 그러면 측정을 하는데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측정을 해.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표준화된 측정 단위, 표준화된 측정 방법,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서 과학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합쳐서 측정 표준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과학적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측정 표준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밀해지겠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자, 그래서 옛날에 길이를 어떻게 측정 표준화했냐. 북극에서 적도까지 길이를 일단 재. 그리고 그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로 하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합니까? 부정확합니까?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길이를 정확하게 쟀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1000만분의 1로 어떻게 나눕니까? 자, 그래서 1m라고 정한 이 기준이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 같이 약속이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막대기를 만들어서 미터 원기라고 불러서 사용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빛을 이용해서 아까 길이 측정한다고 했죠.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측정 표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산업이나 과학이나 뭐 의료, 무역 전반에서 다양하게 이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한파주의보, 폭염주의보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강풍주의보, 풍랑주의보 이거 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에 이제 뭐 80이라고 써 있고 110이라고 써 있는데 뒤에 생략된 단위가 이겁니다. 미터 퍼섹이 아니야. 킬로미터 퍼 아워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한 속도 단위. 과속 차량 단속할 때. 그다음에 미세먼지 농도. 자, 킬로그램이 아닙니다.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 그리고 공사장 소음은 데시벨이라고 하고 dB를 씁니다. dB. 식품 영양 성분은 우리가 사 먹는 모든 그 빵집에서 사 먹는 그 만들어져 그 빵 가게에서 그러니까는 베이커리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빵 말고
슈퍼에 이제 비닐 포장되어 있는 빵, 그러니까 포장으로 되어 있는 상품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뒷면에 보면 다 이게 써 있습니다. 식품 영양 성분이. 그래서 뭐 나트륨이 얼마큼 들었고, 단백질이 얼마큼 들었고, 탄수화물이 얼마큼 들었고, 소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당 뭐 이런 거, 트랜스 지방 이런 거 얼마 들어 있는지 다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식품 영양 성분. 그다음에 이제 혈당량. 혈당량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부피, 여기가 부피였고 얘가 질량이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부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시리터라고 읽습니다. 데시리터. 얘도 질량이죠. 미리그램. 자, 그래서 혈당량의 단위, 미세먼지 농도의 단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아셨죠? 얘는 여기 이 혈당량은 기본량으로만 써 있어? 아니면 유도량도 들어가 있어? 유도량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데시리터가 기본 여기가 아니잖아. 기본량 단위가 아니야. 얘는 기본량 단위 맞습니다. 이 위에는 아니죠. 얘가 맞죠. 길이죠, 길이. 길이와 질량. 얘는 부피인데 리터가 나와 있으니까 리터가 나와 있어서 문제네. 리터.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쌤이 알아서 얘기해 줘야 되겠다. 자, 측정 표준의 유용성과 필요성. 자, 유용성이 뭡니까? 옳게 이롭게 쓰는 거죠. 필요성은 꼭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용성과 필요성은 일단 측정 표준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편리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죠.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단위를 쓸 수가 있어,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생기는 혼란이나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죠. 또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자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과학자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과 얘기할 때 측정 표준화된 단위를 사용하면 혼선이 없겠죠. 자,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우리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는 빛이 될 수도 있고, 소리도 될 수 있고,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온도, 힘, 압력 등등 많습니다. 근데 이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우리한테 유용한 형태로 바꾼 거를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호는 그냥 단순히 숫자나 이런 거에 그냥 그치는 건데, 이거를 자, 체온을 측정했어. 그랬더니 체온이 38도야. 그럼 이 사람 지금 아픈 겁니다. 몸 안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야. 혈압을 측정했어. 그랬더니 막 150, 160 그래. 이 사람은 고혈압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건강 상태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자, 신호를 감지를 해서 이거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센서라고 하고, 센서는 반도체가 이용을 되는 겁니다. 반도체를 이용해서 센서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센서를 통해서 얻은 전기 신호는 결국은 디지털 정보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 센서를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하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것을 센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연에서 오는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 혹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 자, 센서는 빛을 감지하는 광 센서, 온도, 화학, 습도, 압력,
가속도 센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비접촉형 온도계 광 센서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온도 센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비접촉 온도계는 내 몸에서 나오는 복사열을 감지하는 겁니다. 이 복사열은 적외선 형태입니다. 적외선 빛의 한 종류죠. 그래서 광 센서입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는 이 가스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 센서. 그 다음에 우리 휴대폰에 있는 센서는 가속도 센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로로 봤다가 세로로 봤다 할 때 화면이 지가 알아서 막 바뀌잖아. 그거는 이제 가속도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의 종류는 연속적인 아날로그와 불연속적인 디지털이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는 아날로그이고 비교적 정확하게 실제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자, 근데 단점이 뒤에 쪽이 단점이죠. 저장 전송 힘듭니다. 손상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디지털은 불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나는 신호이고 0과 1을 사용한 이진법으로 나타냅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처리하는 신호죠. 디지털 기기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기계들이 다 디지털입니다. 얘는 저장, 전송, 편집이 쉽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하죠. 대용량을 저장하기도 쉽죠. 자연 신호를 디지털 기기로 처리하려면 센서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변환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일부가 소실될 수도 있죠. 정보 일부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디지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장, 재생, 전속이 편리하고 복사와 편집이 자유로운 게 장점입니다. 디지털 장점. 그리고 또 선명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 자, 여기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디지털의 장점이고 빨간색 밑줄 친 게 단점입니다. 아셨죠? 왜 그러냐면 이 디지털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 거야. 자연에서 오는 신호는 다 디지털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바꿔야 된다고. 바꾸는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없어.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손실되거나 잃어버리거나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디지털 정보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하죠.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영어로? SNS요, SNS. 이게 사회관계망 서비스입니다. SNS가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뭔지도 모르고 SNS. 니들 하는 인스타하고 쇼츠, 릴스 다 SNS라고. 자,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있잖아, 니네. 그 다음에 인터넷을 요즘 누가 은행 가? 은행 안 가잖아. 인터넷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죠. 동전 밖으로나 은행 가지. 입출금 할 때는 은행 가? 안 가지? 심지어 니네 카톡으로 쏴주던 거 아니면 토스로 쏴버리잖아, 그냥. 그 다음에 교육, 전자책, 원격 교육에 이용했죠. 코로나 때 많이 썼죠, 우리. 그 다음에 너무 섬에 살아. 그러면 병원 가기가 힘들어. 헬리콥터 타고 나와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원격 진료로 환자를 처방하고 맞춤형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무인, 드론, 자연주행 기술, 로봇, 이거 다 뭡니까? 디지털 정보의 활용이죠. 아셨죠? 자, 여기 한번 풀어볼까? 11페이지. 자, 가하고 나. 누가 아날로그고 누가 디지털입니까? 가가 디지털, 나가 아날로그죠? 오른쪽 문제 풀어보세요.
자, 몇 번이 X입니까? 3. 옳지. 3, 5, 6 X입니다. 네.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봅시다. 자, 일단 스펙트럼을 봐야 되는데 스펙트럼이 뭔지 봅시다. 분광기를 빛을 통해서 분광기로 빛을 보면 자, 파장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지는 색의 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지개 색깔로 나타나.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내가 무지개 색깔로 했다는 얘기, 봤다는 얘기는 내 눈으로 보여졌다는 얘기잖아. 그 선은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이전, 여기는 적외선 영역이고, 보라색 이후, 여기는 자외선 영역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얘도 눈에 안 보이죠. 파장은 여기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짧아집니다. 아셨죠? 얘가 제일 긴 파장이야. 얘가 제일 짧은 파장이야. 그리고 짧을수록 크게 굴절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게 스펙트럼이야. 뭘 통해서 봤어? 프리즘. 프리즘이 빛을 분산시키는 도구입니다. 이게 지금 나누는 걸 분산이라고 그래. 빛을. 파장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분산시켜주는 도구가 프리즘. 혹은 분광기라고도 합니다. 분광기. 자, 스펙트럼 종류를 봅시다. 이렇게 해서 봤더니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더니 연속, 그 다음에 흡수,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언제 나타나냐? 고온의 광원이 만들어내는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모든 파장에 해당하는 연속적인 색의 띠가 쭉 이어서 나타나. 지금 여기는 흑백이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백열전구나 혹은 여기 광원이라고 했으니까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자, 얘들아, 선생님이 숙제를 적었더니 숙제를 찍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자, 숙제를 찍으려고 휴대폰을 들었더니 보이지? 어떻게 보여? 무지개색으로 보이죠? 안 보여? 소연아? 무지개색으로 보이죠? 이거 왜 무지개색으로 보여? 저 빔이 광원이라서 그렇습니다. 백색광이라서 그래. 백색광.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지금 금방 본 게 저 광원에서 보여지는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본 겁니다. 지금 그대들이. 자, 그래서 백열전구나 뭐 반딧불이 이렇게 광원, 그러니까 형광등이나 뭐 손전등 이런 거, 이런 게 만들어내는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고, 흡수 스펙트럼은 자 보세요. 고온의 광원, 그러니까 여기 별도 들어가야죠. 별에서 빛을 보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관찰을 하면 이 저온의 기체가 없으면 똑같이 연속으로 나타날 거야. 똑같이 고온의 광원이니까. 근데 중간에 누가 있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 옵니다. 그러면 이 저온의 기체한테 얘가 에너지를 뺏기겠죠. 저온의 기체한테 얘가 흡수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흡수한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인데,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어디를 통과해 오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됩니다. 어디에? 저온의 기체에. 그래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이고, 별빛을 보거나 태양빛을 볼 때 나타납니다. 선생님, 태양은 별인데 왜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냐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 때문에 태양이 뜨거워, 태양 대기가 뜨거워. 태양이 뜨거워, 태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뜨거워. 대기. 대기가 왜 뜨거워? 태양이 뜨거워야지. 아니, 열을 내고 빛을 내고 있는 건 태양이지. 태양의 대기냐? 태양이 뜨겁죠. 그러면 태양의 대기는 태양보다 안 뜨겁습니다. 그게 저온의 기체라고.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그래서 태양 근처의 대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별빛은 별과 나 사이의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온 거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냥 흡수 스펙트럼은 이렇게 검은 선. 이게 검은 선이 보이면 흡수 스펙트럼이고. 자,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색 바탕에, 이 바탕이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야죠. 그래야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이렇게.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 나타나는 게 색깔 선이, 그러니까 색깔 선이 칼라로 나타나면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밝은 색의 방출선이 나타납니다. 얘는 고온의 별이 아니야. 여기는 지금 광원이잖아. 얘는 별이란 말이야. 고온의 광원. 얘도 별이고. 별 말고 기체. 고온의 기체. 그러면 얘는 스스로 빛을 낸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별빛을 흡수하던가 아니면 그 빛을 반사시켜서 자기가 뜨거운 기체로 바뀐 거야. 이때 얘가 방출하는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 고온의 성운이나 기체 방정관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입니다. 여기 보시면 별이 아니야. 성운이야. 성운. 성운도 역시 광원이 아니죠. 광원에서 나타나는 건 연속 스펙트럼. 광원 근처에 있는 뜨거워진 기체. 그래서 얘네들이 나타내는 거는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자, 얘와 생김새, 그 다음에 언제 이런 스펙트럼이 관찰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정리해놨네요. 친절하게. 중요한 건 고온의 기체이고 연속 스펙트럼은 광원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원소 분포, 우주에 있는 원소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스펙트럼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원소의 종류와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선의 위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개수. 통해서 알 수 있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폭, 세기. 선폭이 굵기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다는 건 선의 위치를 보고 알아냈고,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이라는 건 선의 굵기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스펙트럼 보시면, 자 보세요. 똑같은, 여긴 또 칼라로 안 나와 있어서 모르네. 스펙트럼이 여기 나와 있다. 스펙트럼이 굵기가 다 다릅니다. 보세요. 얘 좀 굵잖아. 그죠? 얘는 좀 가늘고. 여기 봐봐. 두 개가 지금 다르잖아. 굵기가. 하나는 가늘고 하나는 두껍고. 이걸 보고 질량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봅시다. 빅뱅과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들. 자, 빅뱅. 고온 고밀도의 한 점이 폭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원소는 입자는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전자와 쿼크입니다. 그리고 쿼크로만 구성된 게 양성자, 중성자입니다. 쿼크 3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입자입니다. 그래서 쿼크의 조합에 따라 양성자냐 중성자냐로 갈리겠죠. 양성자는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고,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2개겠죠. 여기서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입니다. 그러니까 쿼크는 중성 입자가 아닙니다. 아셨죠? 수소 원자핵과 같은 게 양성자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하지만 중성자가 사실 더 무겁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날 띄고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습니다. 이유는 쿼크의 조성 때문이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가면 원자핵입니다. 그리고 양성자 수에 따라 원자 번호가 정해졌습니다. 자, 원자는 원자핵에다가, 원자핵은 플러스날 띄고 있죠. 누구 때문에? 원자핵이 왜 플러스날 띱니까? 누구 때문에? 업쿼크. 원자핵을 이루는 게 누구하고 누구야? 응? 원자핵을 이루는 게 누구하고 누구야? 양성자, 중성자. 그 중에, 둘 중에, 옳지. 양성자라고 해야죠. 양성자 때문에. 양성자가 왜 플러스 전하를 띄냐? 그러면 이제 업쿼크라고 얘기를 해야죠. 쿼크 때문이라고. 그리고 양성자는 쿼크 때문에 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죠? 원자핵이 전하를 띈다고, 원자핵이 왜 전하를 띄냐고 물어보면 양성자 때문이라고 해야죠. 양성자가 왜 전하를 띄냐고 물어보면 쿼크 때문이라고 해야 되고. 자, 이해했죠? 그리고 양성자 수는 전자 수와 같습니다. 뭐일 때? 전자일 때. 아니, 원자일 때만. 이게 같으면 원자일 때인 겁니다. 따라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습니다.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량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량이어야죠. 자, 그러면 원자 번호 12번 누구야? 원자 번호 12번. 네오는 10번. 마그네슘. 그럼 양성자 수 몇 개? 아니, 왜 2개야? 내가 지금 원자 번호 몇 번이라고 했어? 그러면 양성자 수 몇 개? 12개. 전자도 12개. 마그네슘일 때는,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 전자 몇 개 나가? 2개 나가야죠. 그러면 양성자 수 그대로 몇 개? 12개. 양성자는 12개. 전자는 몇 개? 10개. 10개. 중성이 아니야. 중성 아니에요. 아니죠. 전자가 나갔잖아. 중성이 아니니까 양이온이지. 마그네슘 이온이 양이온이잖아. 자, 됐죠? 다음에 합시다, 그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왜 중성이냐? 물어보면 이걸 얘기해야죠.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서. 옳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빅뱅 봅시다. 빅뱅. 자, 빵 하고 터졌습니다. 터졌어. 언제? 약 138억 년 전에. 왜 터졌어? 너무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빵 하고 터졌습니다. 빅뱅이 일어나 그 뒤로 우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하고 있대? 팽창하고 있다. 그 얘기는 우주의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다? 옳지. 커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138억 년 전부터. 옳지. 자,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질량은 그대로이고, 자, 질량은 그대로야. 부피는 커져. 그럼 밀도는? 밀도는 작아져야죠. 왜 작아져?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근데 부피는 커지고 질량은 그대로래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값이 커진다고. 이 값이. 그러니까 여기가 커지니까 이 계산값은 점점점 작아져야죠. 그 계산값이 밀도라고. 온도도 계속 감소한다고. 왜? 커지는데 그냥 커져? 에너지를 써야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밖에 없어? 열 에너지밖에 없죠. 뜨겁다며. 처음에 뜨거웠다며. 점점 차갑게 식겠죠. 그래서 우주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겁니다. 옳지. 자, 그래서 우주의 질량은 일정한데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밀도랑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게 오른쪽 값이 이유입니다. 이유. 얘는 결과.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반복. 가벼운 입자부터 만들어지고 무거운 입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하고 뭐? 수소와 헬륨. 왜 헬륨보다 더 큰 애는 못 만들어졌냐? 아이러니하게도 우주가 점점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돼서?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물론 그때는 처음엔 뜨거웠지만 그 너무 뜨거워서 처음부터 원자를 만들지 못하고 기본 입자만 만들었지만 이제 더 무거운 걸 만들려고 보니까 이제 때가 돼서 무거운 거 만들 때가 됐다 하고 나서 보니까 우주의 온도가 처음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걸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어. 자, 처음에 만들어진 기본 입자 누구하고 누구야? 쿼크랑 전자. 이게 기본 입자입니다. 둘 다 중성이 아닌 입자야. 중성은 얘들아 두 개밖에 없어. 중성자하고 원자. 나머지는 싹 다 중성이 아니야. 맞죠? 자, 쿼크 3개가 결합해서 하나는 양성자, 하나는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양성자 자체는 그대로 수소 원자 핵이죠. 그래서 생성 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거의 같은 수였지만 점점점 뭐가 많아져? 양성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중성자보다 많아져. 몇 대 몇까지? 여기 나오네. 7대 1까지. 언제가 7대 1이 되냐? 빅뱅 후 약 3분 직전까지도 7대 1입니다. 자, 여기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 양성자 14개, 중성자 2개 있어도 7대1이죠. 그 상태에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붙습니다.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됩니다. 몇 분일 때? 빅뱅 후 3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7대1.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1입니다. 아까 14대2에서 양성자, 중성자의 비율이 14대2여서 이다가 얘가 2개를 얘한테 뺏깁니다. 2개가 일로 넘어와. 그래서 12대 2개 합해서, 그러니까 2개. 근데 중성자 둘, 양성자 둘 합해져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됩니다. 이 한 개는 헬륨 원자핵. 앞에 있는 12개는 누구야? 옳지. 양성자니까 그대로. 양성자하고 수소 원자핵이 같은 말이라니까. 12개. 그래서 개수비가 자, 얘 14대2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14대2, 7대1인 거고, 시간이 지나면 양성자 14개에서 2개 주고, 얘한테 2개 주고, 그래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합해져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고, 양성자 14개에다가 2개 주고, 그냥 양성자는 그대로 12개. 그게 수소 원자핵. 그래서 개수비가 12대1. 언제? 역시 3분일 때. 그런데 질량으로 치면,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질량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를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성자는 12개니까 그대로 질량이 12. 그죠? 헬륨 원자핵은 이 하나 안에 양성자 몇 개 들었어? 중성자 총 몇 개야? 그렇죠. 그래서 12대4가 됩니다. 이게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 얘도 플러스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수. 문제는 수소 원자핵은 중성자가 없어. 그냥 양성자로만 12개인 거고, 얘는 없는 거고, 헬륨은 양성자 둘, 중성자 둘 합해서 4. 약분하면 몇 대면? 3대1입니다. 그래서 질량비가 3대1인 겁니다. 언제? 빅뱅 후 3분일 때. 그러니까 빅뱅 후 3분일 때 있었던 일이 또 많은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12대1. 질량비는 3대1. 그게 다 언제? 3분 근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주의 온도가 이제 3000K까지 떨어집니다. 3000K까지. 그러니까 전자의 운동성이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가 합해져서 헬륨 원자와 수소 원자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자, 원자는 언제 만들어졌다고? 빅뱅 후 38만 년. 헬륨 원자핵은 언제 만들어졌다고? 3분. 그러면 수소 원자핵은 언제 만들어졌어? 헬륨 원자핵은 3분인데 수소 원자핵은? 그건 기본 입자였죠. 수소 원자핵이랑 같은 이름이 뭐였어? 양성자. 양성자 만들어진 시간이 없죠. 지금 양성자는 뒤에 나올 겁니다. 10의 -6초 때 만들어지니까 수소 원자핵이 10의 -6초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보다 수소 원자핵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 양성자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자, 뒤에서 이제 할 거고. 여기 나오네. 양성자, 중성자 생성 10의 -6. 이게 바로 수소 원자핵 생성 시기입니다. 기본 입자는 10의 -35초. 헬륨 원자핵은 3분. 그리고 원자는 38만 년.
자, 선생님 색깔 펜으로 지금 해놓은 거 같은 시간대입니다. 같은 색깔. 자, 됐죠? 적어도 4개의 시간은 알아야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35, 10의 마이너스 6, 3분 38만 년. 자, 그런데 학교에서 만약에 10에 여기 10에 35로 10에 마이너스 34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 이거 학교에서 하는 숫자로 하시고. 자, 이때 자, 원자 핵과 전자가 합쳐집니다. 그러면 이 전까지는 빛이 물질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얘가 빛이야. 얘가. 빛이 직진을 하지를 못해. 얘하고 부딪히라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요 전까지는 아니죠. 여기 전까지. 요 38만 년 전까지는 이 전까지는 빛이랑 물질이랑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 전은 불투명한 우주라고 부릅니다. 불투명한 우주. 왜 불투명한 우주냐? 빛과 물질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는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빛의 직진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퍼져나간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빛과 물질은 왜 분리가 됐냐? 이때 원자 핵과 전자가 묶이면서 원자 핵과 전자가 묶여 뭐가 만들어져? 원자 형성되면서 빛으로부터 전자를 떼어내 준 거야, 원자 핵이. 그러니까 여기 빛 봐봐. 이제는 직진하잖아. 얘한테 튕겨져 나갈 수가 없는 게 얘를 붙잡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 이거는 수소 원자입니다, 얘는. 근데 얘는 헬륨 원자야. 그럼 얘는 누구야? 얘 누구야, 얘? 수소 원자하고 비교하면 뭐가 같아? 얘하고 수소 원자하고 비교하면 뭐가 같아? 전자 개수가 같아. 그럼 얘 누구야, 얘도? 수소야. 근데 뭐가 달라? 얘 뭐야? 얘 이름이 뭐야? 원자 핵에 있는 얘 이름 뭐냐고. 양성자야, 양성자. 옆에 붙은 애가 누구야, 얘는 중성자가 있고 얘는 중성자가 없어. 중성자가 없으면 수소 원자. 중성자가 하나 있으면 중수소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다른 거야. 종류는 같은데 양성자 수가 같으니까. 그리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 붙어 있고 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어. 얘도 누구야? 중수선. 아니죠. 얘하고 다르잖아 또. 얘는 3중수소 원자예요. 3중수소입니다. 자, 뭐가 다르냐?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1, 3. 얘는 어떻게 표시하냐? 중수소는 1, 2. 그럼 수소는 어떻게 표시하냐? H, 1, 1. 그럼 이 자리가 뭐겠어? 이 자리. 이건 무슨 개수겠어? 1, 1, 1인 거 뭐야? 양성자 개수, 양성자 개수. 그럼 이 수는 뭐겠어? 양성자, 중성자 뭐 한 거? 더한 거, 옳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질량수라고 얘기합니다. 질량수. 그러면 질량수를 알면 중성자 수가 몇 개인지 알겠죠? 왜? 3에서 1 빼면 그게 중성자 수야. 얘는 1에서 1 빼면 빵. 중성자 없다는 얘기죠. 얘는 2에서 1 빼면 얼마?
1. 그게 중성자. 자,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을 야 여기 보세요. 여기 세 개를 뭐라고 부르냐? 이 세 개의 관계가 동위원소입니다. 동위원소. 양성자 수는 같습니다. 양성자 수가 같아서 같은 종류의 원소이지만 뭐가 달라?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그거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여기 소자로 고쳐야 되겠다. 양성자 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원소야. 그런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무게. 그러니까 무게죠, 무게. 그 원자 핵의 질량이 다른 원소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하고, 동위원소는 수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원소가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얘 누구야? 헬륨. 몇 번이야 양성자? 2번. 2라고 쓰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그러면 얘는 중성자 수가 몇 개란 얘기야? 하나. 얘는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얘는 양성자 2개. 그래서 얘는 질량수 3인 헬륨, 얘는 질량수 4인 헬륨. 아까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헬륨은 질량수 몇인 4인 헬륨이 되겠죠. 얘는 두 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때 자 원자가 만들어진 후에야 우주가 투명해집니다. 이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우주 배경 복사.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들이 옛날에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때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증명을 못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과학이 발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그 사람들이 예측했던 게 현실로 관찰이 가능한 거야 지금.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 이거 뭘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 아까? 스펙트럼의 선포 혹은 종류, 이걸 보고 종류는 수소와 헬륨, 질량비는 3대 1. 아셨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오늘날 발견이 됐어. 그래서 옛날에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맞구나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자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로 퍼져나간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우주가 커지면서 점점 멀리 가다 보니까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점점 온도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약해져서.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약해져 얘들아. 아까 자외선이 파장이 작다고 그랬어? 적외선이 작다고 그랬어? 맨 처음에 스펙트럼 했을 때. 니 짧어? 길고 자외선이 짧다고 그랬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센 거야. 그래서 자외선 살균 소독기는 있어도 적외선 살균 소독기는 없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3000K였지만 지금은 더 시간이 흘렀잖아. 그래서 한 단위 숫자입니다. 약 3K.
3K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으로 관측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지금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오는 빛이 다 3K에 해당하는 빛입니다.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3K면 이게 몇 도씨인 줄 알아?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로 어떻게 바꿔? 섭씨 온도는 절대 온도에다가 아니 미안 바뀌었어 순서가 바뀌었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이 3K가 지금 섭씨야 절대야? 절대 온도죠? 여기다 3K 써보면 섭씨 온도 플러스 273 해서 3이 나온 거야. 그럼 이 괄호, 이 동그라미 안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70. 그게 지금 우주의 온도야 이게. 섭씨로 따지면 약 우주의 온도가 지금 몇 도라고? 마이너스 270도씨 정도 된다고. 절대 온도로는 3K. 자 됐죠? 엄청 추운 거지. 마이너스 270도 나가자마자 마이너스 270도에 노출되자마자 우리는 얼어서 돌덩이가 됩니다. 아셨죠?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야 지금. 온도는 계속 높아져 떨어져? 떨어져. 왜? 아직도 뭘 하고 있어?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파장은 점점점 길어지는 거고 옳지. 그래서 온도는 떨어지는 거고 희미해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죠? 네. 자, 숙제 25까지인가? 아니네요. 23까지 해오세요. 아까 6페이지에서부터 23. 자, 그 다음에 자, 암기 프린트 보시면 자,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거 앞에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과학의 기본량 붙어 있으면 자, 1, 2쪽 하고 기본량은 2장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5쪽까지 해오세요. 5쪽. 두 번째니까. 여기 2페이지는 거의 비었어. 그리고 3, 4, 5페이지도 또 얼마 안 돼. 5페이지도 반절밖에 안 되니까. 총 다 해서 만약에 쪽수로 따지면 1장, 2장, 3장, 4장. 4장입니다. 4장. 자, 외워 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지금 수업을 해봐서